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변압기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라고 하게 되면 전기기기에서 당연히 이제 중요한 기기가 되겠죠. 전기기기에서 공부하는 게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변성하는 변압기, 그다음 전기에너지를 받아서 자, 일을 하게 되는 전동기, 이렇게 세 가지 기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압기를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변압기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전기구를 쭉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이 될 수도 있고, 실기시험이 될 수도 있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된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설비죠. 발전기와 전동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중요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좀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건 사실상 배제를 시키고, 우리가 필기를 시험을 합격할 때 필요한 내용, 그다음 실기 쪽에서 어느 정도 접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한 번씩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장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름부터 한번 간단하게 봐보죠. 여기서 기자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직류기, 그죠? 동기기, 기계를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직류기는 말 그대로 직류를 발생시키거나 직류를 소비하는 형태의 발전기나 전동기를 공부한 것이고, 동기기에서 동기, 즉 같을 동사를 써서 같게 운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하게 되면 주파수가 일정하게 같게 이제 만들어내는, 또는 전기에너지 출력도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형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또는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압은 전압을 말하는 형태, 그렇죠? 그다음 변은 변한다. 그래서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가 바로 변압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변압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큰 흐름이 바로 이제 그 교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속설이죠, 속설. 속설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한판 붙었어요. 이론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한판 붙었는데, 에디슨이 직류를, 테슬라가 교류를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겼느냐? 테슬라가 이기게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변성하고 보내고 받고 뿌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곳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 집 뒷마당이나 앞마당에다가 발전소 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사 반대해 줘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소음도 클 뿐더러 환경적인 파괴, 또 환경적인 문제도 또 심각하게 될 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설치되는 위치가. 그럼 그 먼 곳에서부터 그 우리가 사용하는 곳까지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 또는 전압 강화 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선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어떤 특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기에너지를 처음 만들고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교류가 좋냐 직류가 좋냐라고 서로 주장을 했을 때 전압을 변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 게 더 좋은 에너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다 보니까, 이 변압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직류는 이 변압기, 즉 전자유도 법칙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질 않아요. 입력은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교류는 전자유도 법칙을 적용시켰을 때 결과값이 나오죠. 그건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해 가면서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교류가 뭐가 됐다?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을 해 주실 때. 그래서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다.
무슨 원리 또는 무슨 법칙을 적용해서 전자유도 법칙을 적용해서 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요게 자로라고 하는 거예요. 철심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통상 자로. 자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자로를 구성하는 건 구체적으로 철심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자로와 그 다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자로 즉 철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코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코일을 감죠. 그럼 감아 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계속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또는 이제 시험 문제 표현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좀 하자고요. 통상 왼쪽을 1차 측이라 하고요.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또 왼쪽을 통상 전원측이라고 해요. 오른쪽을 부하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글씨를 써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왼쪽을 무조건 고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른쪽을 무조건 저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설정이 되면 들어올 땐 전압이 높다가 나갈 땐 전압이 낮게 되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잖아요. 물론 다수의 시험 문제들이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어떤 변압기를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만 설정되는 건 아니다. 전압을 상황에 따라서는 올릴 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이 고압이다 저압이다 이런 표현은 문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을 1차, 오른쪽을 2차, 왼쪽을 전원측, 오른쪽을 부하측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럼 왼쪽인 1차 측 또는 전원 측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야 되겠죠.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변압기라는 것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간단하게만 좀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L dt분의 di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그래서 이 수식이 또는 이 수식의 이름이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그때 이 수식을 간단히만 좀 보자면 시간이 변화가 될 때 전류가 변화가 되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시간이 변화될 때 자속이 변화되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입력값이 시간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들어오게 되면 요게 이제 변압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2차 측 또는 부하 측의 전기 에너지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1차 측 또는 전원 측에다가 자, 시간이 진행될 때 크기와 방향이 뭐 기전력이 됐건 전류가 됐건 간에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전기 에너지가 여기에 인가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의 변화량이 0이면 결합값은 0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류가 들어가게 되면 결합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 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류에 해당하는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리는 거죠. 전압 우리가 V1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1. 그러면 전압이 걸렸으니까 수압이 걸리게 되면 물이 흐르듯이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I1에 해당하는 전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부분만 설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건 그렸다 바로 지울게요. 앞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했던 얘기인데, 철심을 놓고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 다 타고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시켜 가지고 전류와 자속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전류가 타고 넘어오니까 자속은 오른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에 해당하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류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안쪽으로. 그럼 이제 자속을 표현하게 되면 위쪽으로 갈 것이다. 즉 교류 전원이 설정이 됐을 때 이와 같이 플러스 방향에 해당할 경우 전류가 위로 간다면 지금 보다시피 자속은 어디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심을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가 있겠네요. 무엇이요? 자속이. 여러분 그럼 만약에 아랫방향일 때는 어떨까요? 아랫방향일 때는 전류가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기존에 지금 표현한 형태랑 반대가 될 거니까 전류가 이 방향이 될 거고 자속은 아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가 들어오게 되면 한 번은 전류가 위로 와서 자속이 위로 가고 한 번은 전류가 아래로 와서 자속이 이렇게 돌아가는 번갈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교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변압기에 나타나는 어떤 전류와 자속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이제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속이 넘어와서 이제 뭐 넘어와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보다시피요. 자속이 오른쪽 즉 2차 측 또는 부하 측에 감아놓은 코일과 뭐가 돼 있습니까? 쇠교가 돼 있는 것이죠. 즉 자속이 진행할 때 도체가 자속을 절단하면 기전력 발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도체를 가만히 두고 자속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속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속이 도체의 절단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선은 그대로 감아놓은 상태에서 자속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방향이 바뀌면서 이 2차체 감아놓은 코일과 쇠교를 하게 돼요. 쇠교라고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시면 절단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겹치는 형태다 보니까 의역을 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2차 측 감아놓은 코일에 자속이 쇠교하면서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자, 기전력이 만들어지면 뭐가 흘러야 됩니까? 기전력이니까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봐 줘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그때 이제 형성되는 걸 우리가 한번 구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변압기의 뭐가 되겠습니까? 유도기전력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유도기전력을 설정을 하자라는 건데 그럼 자속이 넘어와서 그쵸? 2차 측 코일과 쇠교해서 기전력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 왼쪽 1차 측에 감아놓은 코일, 2차 측에 감아놓은 코일 만약에 턴 수가 즉 감은 수가 달리 표현되어 있으면 각각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N1이 될 거고 여긴 N2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N1, N2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2차 측 감아놓은 N2에 형성되는 기전력을 찾자. 그럼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가문수 또는 권수와 관련된 게 이게 가문수 또는 권수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기기기에서 대문자 N을 회전수로도 봅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문맥을 또는 수식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회전수인지 가문수 즉 권수인지는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문수 또는 권수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요식을 이용해서 기전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전력 값은 마이너스 n 2차 측이니까 2 그쵸? 그 다음에 dt분의 d가 되는데 이때 요 파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파이가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기 들어오는 요 전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전압의 이름은 V1이다. 그죠? 1차 측에 가해진 전압이니까. 그 전압은 키가 Vm이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저는 이름은 문영철이고 키는 한 173, 4 정도 되고요. 성별은 남자고 성격은 뭐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 이걸 포괄적으로 문영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파형도 마찬가지예요. 네, 파형의 크기가 뭐 값이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일단 묶어서 V1이라 한 거고 키가 Vm이고 남자냐 여자냐 즉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사인파다. 성격은 어떻게 될 거냐 급할 거냐 급하지 않을 거냐 빠를 거냐 늦을 거냐 또는 같을 것이냐. 그래서 편의상 오메가 t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유상 부분을. 전압이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럼 그로 인해서 전류는 어떻게 될 거냐. 키는 IM이 될 거고 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다. 여기서 뭐 사인이 뭐 코사인이 됩니다. 뭐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건 이제 회로 이론 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엔 단순한 결과값이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어차피 삭제될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류가 들어와서 자속을 만들었죠. 자속 만들게 되면 그 자속은 파이엠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다. 이게 뭐 코사인이 되는 뭐 형태로 표현될 텐데 이렇게 그냥 놓자고요. 그냥 기본 타입으로 쉽게 설정하기 위해서. 물론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선 사인이다 코사인이다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현됐을 때 결국에는 V1이 인가돼서 I1이 흘러서 자속 파이가 전달이 되게 된다. 그 자속 파이가 2차 측 권선과 쇄교를 하게 될 것이다. 2차 측 권선과 쇄교에서 전압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파이엠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일단 있어야 되겠네요. 그대로 있고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다 보니 이거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이 m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취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기전력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오메가 t라고 하는 위상을 고려하게 되면 위상에 따라서 이제 뭐 매 순간마다 값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값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과감하게 얘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 파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0도다라고 하면 0도일 땐 1이고 90도일 땐 0이고 180도일 때 반대 방향 1 270도일 때 0 360도일 때 다시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얘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만약 0이 돼버리게 되면 이 결합값이 다 0이 돼버리는 거고 얘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1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위상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럼 1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요. 네, 말 그대로 여기가 표기가 안 됐으면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거죠. 1이 되니까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남는 건 얘네들만 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크기가 이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방향성은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지, 그죠?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성은 배제시키고, 그죠? 배제시키고 나머지만 가지고 식설정을 하게 된다면, 자, 요 오메가가 얼마죠? 오메가가 2파이 f죠. 각주파수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2파이 f니까 오메가를 풀어서 2파이의 주파수 f. 그 다음, 자, 2차 측 가문수 n2. 그 다음, 최대 자속 파이 m.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죠. 이때 여러분, 코사인 오메가 t가 1이 됐으니까
정연파 파형 중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맥스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맥스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교류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값이 필요한 거죠. 무슨 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 얘를 실효값으로. 실효값으로 표현하려면 최대값, 맥스 값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주면 실효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루트 2로 나눴으니까 실효값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자 2 곱하기 파이는 3.14 그럼 얘 둘 곱하면 6.28 6.28을 루트 2 1.414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 그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 그 유명한 숫자 4.44가 나오게 됩니다. 4.44의 주파수 F의 2차 측권수 N2의 최대자속 파이 M 무엇이? 변압기의 기전력이 실효값에 해당하는 몇 차 측? 2차 측의 기전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변압기 2차 측 권선에 나타난 2차 측 유도 기전력 E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2차 측 유도 기전력 E2가 이렇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그죠? 필요 없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사 및 산업기사 정도의 문제풀이 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이제 배제를 시켰습니다만은 한 번은 고려는 해줘야 돼요. 무엇을? 요 방향성을. 요 방향성이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즉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즉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표현되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보다시피 이 수식 과정에서 보았을 때 기전력은 자 들어오는 입력값이 누구예요? 시간에 대해서 크기가 변화하는 자속이 들어와가지고 가문수, 즉 권수랑 반응해서 기전력이 나타난다. 그때 그 기전력의 방향, 결과값의 방향은 들어오는 입력값인 자속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측 유도기전력 E2는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자속이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전력이 나타나면 이제 뭐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럼 요 2차 측 유도기전력 E2가 윗방향이니까 그로 인한 전류 2차 측 전류는 I2로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 전류가 흘러서 어디에?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을 거예요. 부하의 전압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걸 편의상 V2라 하자 이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렇게 이제 2차 측 기전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1차 측 코일에는 기전력이 없을 것이냐? 여기 요식을 가지고 1차 측 기전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발생하죠. 그때 전류와 자속의 비율 또는 비례상수라고 하는 게 L 인덕턴스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자속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전류와 자속의 비율인 인덕턴스 L이 여기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인덕턴스 L 값이 결국엔 누구? 전류랑 만나서 기전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요 전류는 요 I1에 해당하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수식을 이용해서 1차 측에서도 기전력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1차 측의 기전력은 E1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 1차 측 코일에 이제 흘러가는 전류로 인해서 인덕턴스와 반응하여 기전력이 발생했으니까 1차 측 유도 기전력이 될 거고 1차 측 유도 기전력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들어온 입력값, 전류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전류가 위에서 전반적으로 아래로 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아래쪽 방향이니까 여기서 형성되는 기전력은 그 전류와 반대 방향인 윗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변압기에서 나타나는 전류와 전압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게 됐어요. 이때 우리가 꼭 챙겨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챙겨줘야 될 것이냐?
자, 2차 측 유도기전력이 E2가 4.44의 주파수의 2차 측 권수의 최대 자속 파이 m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럼 2차 측이 이렇게 표현됐으면 사실 2차 측과 1차 측은 똑같이 코일 감아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측에도 기전력, 1차 측에도 기전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1차 측의 기전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결국에는 전기에너지가 이렇게 쭉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60Hz면 이쪽도 60Hz 나오겠죠. 변압기라고 하는 건 전압을 변성하는 거지 주파수를 변성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주파수 F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2차 측엔 N2인데 그럼 1차 측은요? N1이죠. 그 다음 이 자로라고 하는 철심을 통해서 자속이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왼쪽 1차 측 코일을 감아놓은 부분의 철심의 어떤 두께와 2차 측 N2가 지금 형태 N2 형태로 감겨진 부분 철심의 두께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란 도체에 전류가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해도 크기는 같다. 전선이 한 줄이라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굵기가 같은 곳에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속의 형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빙글빙글 돌 거니까요. 2차 측 권선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최대 자속 파이 m이 1차 측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44는 뭐 공통 숫자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측 유도기전력, 1차 측 유도기전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수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주파수, 권수, 최대 자속을 주고 기전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걸 살짝 이제 변형을 시키면 기전력 주고 주파수 주고 권수 주고 최대 자속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살짝 변형된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자, 그래서 1차 측 유도기전력, 2차 측 유도기전력 설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당겨볼까요? 이렇게 당겨버리게 됐더니 보시다시피 E2와 E1이 하나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비율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항에서 보시게 되면 어차피 이제 기전력에 해당하는 결합값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불필요한 거 한번 생략을 해보자고요. 분자 분모가 설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겠고 이렇게 약분되겠죠. 남는 건 뭐가 남았습니까? 보시다시피 얘가 남았습니다. 기전력과 권수의 비가 남았죠. 그런데 이때 이 기전력의 비는 결국 작업자가 몇 번 턴을 해서 감아두었느냐에 따라, 즉 권수의 비율에 따라서 전압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비율이 형성되는 이유가 권수의 비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수의 비율에 이름을 붙인다, 기호를 붙인다. 소문자 A로 기호를 붙이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통상 권수비라고 합니다. 물론 자, N2분의 N1으로 했을 때 권수비가 된다면 E2분의 E1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전압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기억해야 될 얘기. N2분의 N1에 해당하는 권수비. 그로 인해서 E2분의 E1에 해당하는 전압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전압에 대한 비율이 있으면요. 전압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전류도 있어야 되죠. 전류는 1차 측 전류, 2차 측 전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될 거냐라는 거예요. E2분의 E1, N2분의 N1, I2분의 I1 이러면 될 것이냐? 이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죠. 자, 여러분 이제 빈칸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저는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변압기,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 전기 에너지를 일으킨다,
발생시킨다. 그래서 발전기.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동력을 만든다. 전동기. 또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뭐 움직일 동을 써서 움직이는 힘을 만든다. 전동기죠. 그러면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시킬 거고, 그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 소비를 시킬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럼 변압기는 중간에서 전압을 변성하는 거죠. 발생시키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압을 발생시킨다. 자, 이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 100A가 들어왔다. 들어온 에너지가 변압기로. 그럼 변압기 내부 손실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들어왔으면 얘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면 나갈 땐 전기 에너지가 커져야 되겠죠. 100A보다 더 크게, 200A, 300A,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럼 만약에 부하면은요, 100A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에너지로 다른 에너지로 바꿔버렸으니까 나가는 전기 에너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압기는 발생시키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변성만 시킨다. 바꿔만 주는 거니까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은 기기 내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 들어와서 100 나가는데 100 들어와서 100 나가면 이거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자, 요 변압기에 들어오는 입력에 해당하는 볼트 암페어. 여러분, 이 볼트 암페어라는 게 뭐죠? 볼트 암페어는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볼트에 무엇을? 암페어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이 볼트 암페어인 거죠. 그럼 다시 여기 보시게 되면 100V 암페어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전압 100V가 만약에 있었다. 100V 암페어에. 그럼 전류는 몇 암페어여야만 하죠? 1암페어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얘네들을 곱했을 때 100V 암페어가 될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만큼 딱 들어왔는데 변압기가 전압을 변성시켰어요. 전압을 얼마로? 만약 100V를 10V로 바꾼 거예요. 10V로. 그러면 전압이 떨어졌잖아요. 전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전기에너지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이 크게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럼 전류가 어때야 되죠? 전류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줘야 둘의 곱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시게 되면 전압이 100V에서 10V로 떨어졌다. 고로 이제 전압이 작아졌으므로 누가? 전류가 얼마에서? 1A에서 얼마로? 10A로 바뀐다면 나가는 전기에너지의 크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는 올라가요. 그럼 굳이 여기다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떨어질 거고, 그죠? 전압이 내려가면 전류는 올라갈 것이다. 전압과 반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E1에서 E2로 변화가 되게 되면 전류는 I2, 그죠? I1 이와 같은 형태로 전압과 반대로 반비례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만 얘기하면 전압비, 얘만 얘기하면 권수비, 얘가만 얘기하면 전류비. 통상 이걸 우리가 합쳐서 권수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내용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입니다만 등가회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면 R1과 여러분 R1이면 R은 저항이고 1이면 1차죠. 1차 저항과 2차 저항 R2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쪼개서 표현하면 로우 A분의 L이에요. 즉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만약 왼쪽 1차체 코일을 많이 감았고 오른쪽 2차체 코일을 적게 감았으면 길이가 1차체는 길고 2차체는 짧겠죠. 그럼 1차랑 2차랑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가 같을까요? 아니죠.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를 것이냐? 몇 배 차이 날 것이냐? 라고 추후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 하면 권수비의 제곱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그래서 일단은 그건 후에 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통상 앞쪽에 있는 요 관계를 권수비라고 요 뒤쪽에 있는 관계는 저항비를 적용시켰다. 그래서 저항비 개념을 설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에서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냐?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를 시킬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파이 m이 뭡니까? 맥시멈 자속이에요. 최대 자속. 요 최대 자속 파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또 표현이 가능하냐면 B의 A 곱으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예요. 우리가 앞서 직류기 및 동기기에서 B는 면적 A분의 총 자속이라고 해서 기전력식 만들 때 한 번씩 표현을 했었죠. 그다음에 자속은 단위가 웨버가 되는 것이고 A는 면적으로서 제곱미터 설정을 한다. 그러므로 자속 밀도는 웨버 퍼 미터 스퀘어로 표현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럼 이때 최대 자속이니까 여기에다가 맥스 m을 붙여주자. 아래참자 m.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 고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대 자속 파이 m은 문제에 따라서 표현되는 B가 뭐예요? 자속 밀도. 자속 밀도와 면적 A의 곱을 하게 되면 최대 자속이 될 것이다. 그럼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여기 자속 밀도를 설정한다.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최대 자속을 면적 A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산업기사 쪽보다는 기사 쪽에서 더 많이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예요. 무엇을 또 한번 챙겨주셔야 되느냐. 이 주파수와 다른 성분과의 관계. 또 한 번씩은 봐주셔야 되죠. 주파수가 올라가면 기전력은 커지죠. 그죠? 근데 만약 기전력이 일정하다. 그럼 주파수 커지면 자속은 감소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챙겨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변압기의 어떤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운전할 때 표현되는 유도기전력.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 기본 원리 개념을 설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디테일하게 좀 구분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용 구성상 이제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전달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거냐 하면 변압기의 보호 방식을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보호 방식. 뭐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변압기 기본 개념은 이제 설정을 했으므로,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압기 보호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보호를 말하는 것이냐? 변압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내부에 뭐 절연이 파괴돼서 단락이 돼가지고 변압기 터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변압기를 운영 중에 변압기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외부적 어떤 영향을 최대한 뭐 방지 또는 억제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형태들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어떤 형태로 보호할 거냐, 즉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 변압기를 여기서 언급한 이 형태의 변압기인 거죠. 이 변압기를 제작을 했어요. 그럼 변압기 철심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은 코일을 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한쪽도 코일을 감겠죠. 여러분 이렇게 코일을 감을 때요. 여러분 변압기를 샀어요.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 비싼 놈 하나 샀으면은 많이 잘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가 될 거냐 하면 여기에 부하가 크게 걸려야 됩니다. 부하가 크게 걸려야 된다. 그 말은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변압기 용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코일을 많이 감아야 돼요. 코일을 많이 감아야 된다. 턴수가 많아야, 그죠? 기절력도 많아지잖아요. 많이 이렇게 감아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철심에 코일 감아서 사용하는데, 많이 감아서 용량 커지면 그만큼 또 비싸지잖아요. 비싼 놈을 어떻게 해요? 오래 써야 되죠. 오래 쓰려면은 이 변압기 철심유 코일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성능 저하를 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무엇이냐면 물, 즉 습기와 그다음 산소가 있습니다. 물도 결국엔 산소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화학 어떤 그 부조식 설정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산소 제거를 해줘야 된다. 즉 수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철심의 코일을 잔뜩 감고 원하는 설치 장소에 설치하기 전에 끝 마무리로 건조법이라고 해서 철심유 코일을 말려줘야 돼요. 건조법은 총 3가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열풍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단락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쉽게 보자고요. 쉽게. 어떤 형태로?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열풍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학교를 가시거나 회사에 출근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근데 겨울이에요, 그때가. 젖은 머리 그냥 가면 감기 걸릴까봐 헤어드라이기를 말리죠.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서 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철심 및 코일이 이렇게 잔뜩 감겨 있으면 뜨거운 바람을 가한다 이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가하게 되면 철심 및 코일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이 제거가 되겠죠. 그게 열풍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단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이렇게 놓으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면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단면이니까. 그럼 코일을 많이 감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코일 많이 감았잖아요. 단면으로 봤더니, 그죠?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만약에 불었어요. 뜨거운 바람을. 그럼 촘촘히 잔뜩 많이 감다 보니까요. 뜨거운 바람이 안쪽에 감겨 있는 코일 표면의 수분이나 안쪽에 지금 위치한 철심 표면의 수분까지 제거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뜨거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못 미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요 2차 측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요. 2차 측을 붙여버립니다. 뭐가 된 거예요? 단락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단락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얼마가 됩니까? 단락시키는 이 부분은 임피던스가 0이 된단 말이죠. 전류는 옴분의 볼트예요. 단위로 표현했을 때. 그 옴을 구성하는 게 R이든 X든 또 걔네의 합인 Z다. 임피던스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압이 인가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임피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부하 임피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갖다 붙여버렸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돼버립니다.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0으로 분자를 나누면 분자가 뭐 1이 됐던 0.1이 됐던 분모가 정확하게 0이 돼버리면 0분의 얼마는 무조건 얼마가 돼요?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단락을 딱 시켜놓고 여기에다 전압을 인가하는데 전압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너무 크게 흘러가니까 전압을 살짝만 인가해서 무슨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단락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코일에도 단락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일 자체에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코일 자체에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한다. 열은 줄의 법칙에 의해서 I제곱 R이죠. 그로 인한 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열을 가지고 코일이나 철심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무엇이다? 단락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바람 불어넣어주고 2차적 단락시킨 상태에서 아주 소전류가, 아주 적은 전류가 흘러서 코일에서는 동손에 의해서, 줄의 법칙에 의해 나타난 동손에 의해서 수분 제거를 해주고요. 철심에서는요. 여러분 적은 전류 흘러갔습니다만 결국에는 철심에서도 자석 발생하겠죠. 그래서 철심에서는 또 뭐가요? 철손도 나타나겠죠. 철손도 열이에요. 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심에서도 열이 발생하니까 수분 제거가 된다 이 말이죠. 열풍법, 단락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진공법이에요. 진공법. 그럼 진공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세요. 진공을 만든다. 자, 변압기를 구매를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다가는 설치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자, 이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공간을 여기다가도 표기를 할 거니까 여기에 설치를 할 거예요. 변압기를. 그러면 이렇게 철심에 코일 감아 놓은 걸 그냥 떡하니 갖다가 원하는 설치 장소에 갖다 떡 설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치기라도 하면 감전되는 거고, 또 철심이나 코일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인 뭐 교실이건 회사 사무실이건 집이건 청소가 안 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변압기 설치했는데 철심이 코일에 먼지가 또 잔뜩 쌓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먼지가요, 화재나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철심이나 코일에 수분도 잔뜩 달라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변압기 내구성이 떨어져서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얘를 보호할 수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철판으로 된 함에다가 넣어준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랫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강목 같은 두꺼운 나무를 이제 바닥에 한 겹, 두 겹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철심에 코일 감겨 있는 변압기를 얹어줍니다. 나무를 왜 깔아놓느냐? 이게 변압기가 동작을 할 때 소음이 나거든요. 진동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웅 하는. 근데 그 진동음이 결국엔 진동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에 직접 갖다가 설치를 해버리게 되면 소음이 엄청나게 커지죠. 왜? 바닥이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바닥에 습기 찰 수도 있으니까 나무 딱 깔아주면은 어때요? 습기가 바로 전달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동도 억제하고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나무 토막 같은 걸 이렇게 깔아준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요 아랫부분, 즉 변압기 설치하고자 하는 그 변압기 아랫부분에다가 방진공이라고 해서 진동을 억제하는, 진동으로부터 어떤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테니스공 같이 생긴 공을 이제 아래에다가 이제 놔준다고 하죠. 고무로 된 공을. 그럼 어때? 위에 고무공 위에 변압기 있으니까 진동이 생겨도 고무공이 그 진동에 어떤 해당하는 어떤 힘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기회 되시면 봐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좀 적용을 시키죠. 변압기를 설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심이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더라. 이런 형태로 딱 변압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볼트로 조였다라는 거예요. 볼트로.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변압기 외함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외함. 이와 같이 변압기 외함을 딱 설정해서 그 안에 이제 변압기 철심 및 코일, 즉 철심에 감긴 코일을 그 부분에 넣어준 거죠. 그냥 바로 쓰면 될까요?
아니죠. 왜요? 이 외암 설정했을 때 이 공간에도 수분이 잔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 외암 내부의 수분이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한쪽은 공기를 계속 빼내요. 한쪽은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면서 아주 서서히 무엇을 채워주기 시작하느냐? 아주 서서히 절연류라고 해서 절연 특성이 아주 우수한 변압기유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변압기유가 절연유라고도 해요. 통상 전기기기에서는 변압기유라고 하고요. 전력공학 및 실기시험 또는 현장에서는 절연유라고 합니다. 이걸 이만큼 채워주는 거죠. 아주 서서히. 이쪽에서 공기 빼내고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과 변압기유를 조금씩 안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그죠? 코일 많이 감겼을 때 코일의 틈과 틈 사이도 절연유가 변압기유가 사이를 채우고 할 수 있다. 서서히. 그러니까 변압기유의 면이 지나간 그 아랫부분은 산소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진공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쭉 해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이 변압기유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될 것이냐? 즉 변압기유나 절연유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 또는 어떤 사용 목적을 가지게 될 거냐? 첫 번째 사용 목적은 여기 철심에 코일 감겨 있는 상태, 왼쪽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전류 나간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들어온 입력값이 커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표현되는 전기에너지 순간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죠. 그로 인해서 철판인 외암으로 전기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왼쪽 1차 측, 오른쪽 2차 측에 감아놓은 구리건선이 많이 감기다 보니까 사실 가운데서 거의 달뚱말뚱할 정도로 감겨져 있어요. 아주 그 간격이 좁다 이거죠. 그때 그 사이를 누가요? 절연유가 채워주게 되면 1차 측, 2차 측으로 전기에너지 넘어가는 게 많이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와 외암 간의 전기에너지 전달도 방지하고 1차와 2차, 코일과 철심 등등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가 전달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전달하는 걸 끊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 목적은 절연을 시켜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변압기가 일을 하게 되면요. 전류가 변압기 철심 및 코일에 흐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역할 또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봄이나 가을에 공부가 잘 돼요. 땡볕 여름인 선복 더위 때 공부가 잘 돼요. 아무래도 봄, 가을에 좀 잘 되죠. 땡볕 더위에서는 덥다 보니까 성능, 즉 컨디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컨디션이.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복더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싶어서 열을 식히기 위해 물에, 수영장에, 계곡에 들어갔다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심 및 코일이 변압기 유 중에 있어서 철심 및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변압기 유 쪽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변압기 유는 철심 및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절연과 냉각이 주된 사용 목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사용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변압기 유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즉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하시게 되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절연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전달돼서는 안 되는 곳은 확실히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절연 내력이 클 것. 두 번째, 냉각 효과 부분을 고려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이렇게만 좀 표현했어요. 그러면
철심 및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잘 방출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또 잘 식혀줘야 되는 거고, 철심 및 코일 부근에 있는 변압기 U는요, 이동을 또 해줘야 되죠. 이동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동성이 좋으려면 끈적끈적한 게 이동성이 좋을까요? 즉, 물하고 물엿하고 어떤 놈이 더 유동성이 높아지죠? 그죠? 물이죠. 왜요? 끈적끈적한 정도가 적기 때문에. 그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절연유 또는 변압기 유는 냉각 효과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잘 움직여야 된다. 즉 점도가 작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변압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변압기 철심 및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변압기 유가 흡수하잖아요. 그럼 변압기 유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유도 기름이라고 온도 좀 올라간다고 불 붙어서 터져버리면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변압기 유를 이용해서 절연 및 냉각을 시켰던 변압기가요. 과거에는 자주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이 변압기 유가 온도 상승 시 그걸 못 버티다 보니까. 그럼 잘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 점, 인화점이 어때야 돼요? 이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인화점이 높을 것. 여러분 인화점이 높다는 얘기는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예요? 잘 안 붙는다. 즉 불이 붙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끓는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야 라면을 빨리 우리가 끓여서 먹을 수 있을까요? 끓는 점이 낮아야 빨리 끓여서 먹을 수 있을까요? 끓는 점이 예를 들어 100도다. 그러면 물이 0도다. 0도에서 100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끓는 점이 50도다. 0도에서 50도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으면 더 쉽게 끓는다. 끓는 점이 높으면 더 끓기가 어렵다. 인화점이 낮으면 불이 붙기 쉽다. 인화점이 높으면 불이 붙기 어렵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연유가 또 응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응고가. 또 뭐 온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응고가 돼버리면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응고점이 어때야 돼요? 응고점이 낮아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이 변압기 U는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변압기 U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변압기 U가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함부로 변압기 U를 쓰다가, 교체해야지? 새거 갖다 집어넣고 기존에 쓰던 거 그냥 뭐 강이나 바다에 부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한번 집어넣었으면 오랫동안 좀 잘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이 변압기 U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지 말 것. 근데 변질되지 말 것이라는 게 희망사항이지 변질은 됩니다, 결국.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주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어떨까요? 더 빨리 늙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극단적으로. 냉동인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극초저온에서 냉동된 상태로 있다가 미래에 이제 해동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다. 그럼 냉동된 그 기간 동안은 노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화가 되죠. 왜? 체온이 있으니까. 너무 어거지스러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이 있으면 열에 의한 화학 반응이 생긴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화학 반응으로 해서 변압기 U의 특성이 또는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화가 돼요. 산소에 의한 화학 반응. 부패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열화 및 산화가 되지 말 것. 열화되지 말 것, 산화되지 말 것. 또는 이걸 묶어서 변질되지 말 것.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조건들이 만족이 돼줘야 변압기 U의 주된 사용 목적인 절연과 냉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조건 또는 사용 목적이 설정되는 변압기 U를 여기다 채웠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변압기 외함이 있을 때 꽉 채우질 않고 위에 공간을 남겨놨죠. 왜 공간을 남겨놨을까요? 액체라고 하는 건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자체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함 자체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채우질 않아요. 꽉 채우지 않고 완전 밀폐시키면 여기 공기 꽉 차 있으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외함 내부의 어떤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내부와 외부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어떤 형태로? 드럼통 같은 걸 이렇게 위에 설치를 해요. 조금 과장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변압기 외함이 있으면 그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럼통 같은 걸 올려서 아래를 관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 드럼통 같이 생긴 거 한쪽에는 이렇게 이제 노즐이 설정이 되고, 이제 공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형태를 구성하게 되죠. 이때 여기에 이제 뭘 만들어 놓냐면 개념적인 형태니까요. 간략하게 봐주세요. 고무막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요즘에는 이런 타입은 안 쓰는데, 여러분 고무막, 그러니까 우리 횡격막 있죠.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늘어나고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줄어들고,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고무막이 어떻게 된다? 공기의 이동, 기체의 이동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이 상태인데 어떻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느냐? 여기 변압기유가 있으면 변압기유 면이 산소나 수분과 만나지 않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채워주냐면 N2. N2가 뭐죠? 질소가스예요. 여러분 그 간혹 드시는 그 봉지 과자 있죠. 그 봉지 과자 딱 뜯으면 그 안에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봉지 과자 어때요? 빵빵하죠. 그래서 그 빵빵한데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과자를 산 게 아니고 질소를 산 거라고. 내용물, 과자는 별로 없는데 빵빵하기만 하다. 빵빵한 게 보니까 양이 많은 줄 알았더니 뜯어봤더니 양은 조금밖에 없더라. 그때 그게 빵빵한 이유가 거기에다 뭘 집어넣었기 때문에, 질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질소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일반 공기보다 좀 가볍다 보니까 팽창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팽창하면서 그 봉지 과자 안쪽에 어떤 형태로 거기서 팽창하다 보니까 그 봉지 과자 껍데기 쪽으로 질소가스가 몰리죠. 일종의 코팅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외부에 산소나 공기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질소가스 여기를 꽉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럼 질소가스가 좀 가볍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이게 바깥쪽으로 몰려요. 바깥쪽으로 몰리면서 하나의 막 같은 걸 형성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공기 및 산소가 들어오는 게 억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질소가스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기체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봉지 과자에 질소가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가스 집어넣었더니 그 과자가 막 변해서 우리 인체에 큰 위독성, 어떤 유해한 형태의 결과를 만들면 먹으면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가스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봉지 과자에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 유는 질소가스와 만나서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집어넣은 유입 변압기의 경우는 무슨 봉입 방식? 질소 봉입 방식을 씁니다. 간혹 오답으로 수소 봉입 방식을 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수소 봉입 방식은 아니에요. 질소 봉입 방식이다. 그러면 질소가스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꽉 채우면 마찬가지로 내부 압력 커지면 외함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것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변압기유가 흡수하고, 변압기유가 흡수하면 변압기유가 부피가 늘어나니까 유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질소가스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던 고무막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다 보면은 여기에 있던 뭐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냐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와요. 변압기가 일을 적게 하게 되면 변압기에서 발생한 열이 적어지니까
변압기유가 흡수한 열도 적어지겠죠. 그럼 오히려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했던 변압기유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변압기유면이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밀고 나가고 있던 질소가스가 들어오겠죠. 그럼 팽창했던 고무막이 펴지면서 나갔던 공기는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대략 어느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냐? 변압기가 열심히 일한다? 그 말은 부하가 많아진다. 즉 사람들이 출근해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 그 시점에 변압기유가 팽창하는 거죠. 공기가 밀려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된다? 변압기 일을 적게 하니까 발생하는 열도 적어질 거고 변압기유의 온도 낮아지면서 유면 내려오겠죠. 나갔던 질소가스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어떤 주기 또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압기의 호흡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변압기의 호흡작용 시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여러분,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수분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 산소나 수분이 들어와서 변압기유 상태가 변하면 또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산소 및 수분의 어떤 내부로 유입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브리더라고 하는 호흡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수분 흡수가 되는 호흡기다. 흡습 호흡기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흡습 호흡기를 여기다 딱 설치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분이 안으로 들어갈 일도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싹 다 외워주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를 이제 보호하게 된다. 변압기유를 보호하게 된다. 그때 요 위에 설치한 요 드럼통 같이 생긴 거 있었죠. 이 설비의 이름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바로 무엇이냐? 콘서베이터. 변압기유의 열화 및 산화 방지. 변압기유의 열화 및 산화 방지 차원에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 열화 및 산화를 방지하자. 그 방지하는 목적으로 콘서베이터를 사용한다. 설치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다시 이제 이쪽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절연유하고 또는 변압기유하고 또는 변압기유 중에 철심 및 코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코일엔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기계 기구는 전류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류가 셉니다, 밖으로. 즉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한다. 그러면 수도 파이프 관을 통해서 물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올 때 파이프 관을 통해서 누수가 일정량 발생을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다가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전류가 새 나올 수도 있다. 결국에 이건 누설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변압기유가 누설 전류를 만나면 전기 분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기 분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에 해당하는 슬러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슬러지가 젤리, 동글동글한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깔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깔려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게 많을수록 변압기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게 수도가스가 처음부터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처음에는 콘서베이터와 변압기 사이 연결된 관을 통해서 이 질소가스만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소가스가 같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체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에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체 상태를 분석하여 변압기의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부홀츠 계전기라고 합니다. 영문 약호로 BH라고도 표현합니다. 부홀츠 계전기. 변압기에만 사용합니다. 변압기에만 사용하는 계전기, 부홀츠 계전기. 이거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홀츠 계전기가 이 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체 상태를 분석하여 문제가 되면 삐뽀 막 경보를 발생을 시키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건 이제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라고 하는 형태인데, 즉, 전기적 요소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변압기 사용하다 보면은 건선끼리 달라붙을 수도 있고, 건선과 철심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전기적인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를 보호할 때 반드시 또 기억해 줘야 될 것이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전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 방식 중에는 부홀츠 계전기를 통한 보호도 있고 또 하나도 있어요. 차동 계전 방식 또는 차동 계전기를 사용한다. 근데 차동 계전기 말고 비율 차동 계전기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할 때 쓴다라고 하면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 부홀츠 계전기가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더 보자면 이 콘서베이터 설정에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패턴은 대략 한 5000kVA 정도 선에서 사용하는 변압기의 경우 콘서베이터를 통해 보호를 하고요. 1000kVA를 넘어가는, 즉 1000kVA 이상에 해당하는 대용량 변압기의 경우는 이런 타입을 쓰게 돼요. 주전자 같이 생긴 걸 이렇게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콘서베이터가 있으면 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내용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질소가스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절연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흡수보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절연유 또는 변압기유가 팽창하게 되면 여기 질소가스가 눌러버릴 것이고, 눌러버리게 되면 이쪽은 밀려 올라가겠죠? 그럼 공기가 나갔다가, 만약에 이제 변압기유가 수축하게 되면은 여기 질소가스가 다시 들어오겠죠, 안으로. 밀려 올라갔던 절연유가 내려올 것이고, 나갔던 공기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요 설비를 우리가 밀봉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일실 탱크라고 해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잘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방열기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방열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연유가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열기는 여러분들이 변압기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쳐보시면 이미지, 즉 사진 뜨죠. 변압기 옆쪽에 얇은 판때기가 이제 겹쳐서 이렇게 설치된 게 붙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게 방열기예요. 방열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뭘 한다? 변압기의 냉각 방식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냉각 방식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볼게요. 외우시는 패턴은 ONAN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O는 오일, 기름을 말합니다.
N은 내추럴, 자연적인, 또 자연적인 힘으로 라는 의미이고요. A는 에어, N은 이제 내추럴, 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N, AN이라 하게 되면 유입잔행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오일을 집어넣었고요. 집어넣었을 때 따뜻해지면 액체는 올라오고 차가워지면 내려가는, 그렇죠? 대류 현상이 발생하죠. 그 대류 현상을 이용한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ON, 기름을 집어넣고 자연적인 힘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냉각을 시키는데, 오른쪽에 두 개는 그 변압기 붙어 있는 방열기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변압기 위에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절연류가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을 때, 이 방열기 쪽에 바람이 세게 불면 어때요? 방열기 표면에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방열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이 더 활발하겠죠.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삼복더위다. 그럼 여기서 표현되는 열 방출이 크지 않겠죠. 즉, 공기의 어떤 이동, 자연적인 힘으로 인한 그걸 이제 고려한다. 그래서 기름을 집어넣고 스스로 냉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OF 만약 W AF라고 할까요? AF O는 기름이고요. F는 포스 힘이에요. 힘을 가했다. A는 에어 공기고 다시 힘을 가했다. OF 기름에 힘을 가한다. 그럼 어떤 형태로? 여기와 여기에 펌프를 설치합니다. 기름 펌프, 오일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변압기유를 집어넣고 강제로 변압기유를 빼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기름에 힘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 AF.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어가 공기예요, 공기. 네, 공기가 이제 즉 여기 이제 방열기 쪽에다가 선풍기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선풍기를 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돌려버리면 여기서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방열기가 식겠죠. 그래서 공기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즉 선풍기를 가했더니 냉각 효과가 좋아지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속류 풍냉식, 기름을 보낸다. 속류 풍냉식이라고도 해요. 아니 여기가 이제 뭐 W가 들어간 워터. 그래서 OFWF라고 하게 되면 OFWF라고 하게 되면 속류 순행식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냉각 방식 형태에 표현하는 거 이런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 방식은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네,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빠졌네요.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할게요. 간략하게만.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하나만 더 추가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절연물에 따른 허용온도, 절연 물질에 따른 물질에 따라서 절연의 어떤 능력이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걸 물질별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Y, A, E, B, F, H, C.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물질들 중에서 종이. 종이 같은 경우는 전류 흐르지 않은 절연물이죠. 그럼 그 절연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무 데서나 막 쓰면 되느냐? 아니죠. 종이를 쓰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면 사실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는 도대체 온도가 몇 도 정도까지 저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구분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Y종이 90도, 요게 이제 105, 요게 120, 요게 130, 155, 180, 180도 초과. 그래서 YAEB FHC.
자,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A, B, C, D, E, F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 순서를 또 바꿔놨어요. 뭔가 의미가 있었겠죠.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이제 그 의미의 어떤 형태에 접근하기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게 Y종이죠.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많이 외워요. 대문자 2, 그죠? 대문자 2. 대문자 2니까 숫자 2, 120도. B가 아니라 13으로 외우세요. 13. 그래서 130도. 여러분, 자, H가 꼭 숫자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팔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180도. 그 다음 여러분, F. 숫자 5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에 숫자를 좀 빨리, 5를 빨리 쓰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숫자 5가 꼭 잘못 쓰다 보면, 급하게 쓰다 보면 F처럼 보여요. 155.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전 말씀해 드린 건 다른 어떤 분들이 또는 뭐 이제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형태로 외우고 저는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총 7개인데 이게 B가 3처럼 보이잖아요. B를 기준으로 위로 3개, 아래로 3개. 그 다음에 FHC. 저 영어가 짧아가지고 FHC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DHC 형태로 이제 아래는 DHC, 위에는 YEA 잘 모르겠다 싶어서 UAE,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를 DHC 형태를, 예. 그죠? 그 뭐 3개를 뭐 주문한다, 받았다. 뭐 이런 형태로 저는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순서를 먼저 쫙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90도만 외워주시고 얼마 차이 나요? 15 얼마? 15 얼마? 10 이거 더하면 25죠. 얼마 차이 나요? 25 15 몇 번? 2번. 그럼 25도 2번. 이런 형태로 저는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좀 외워주세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이 같은 경우는 요 9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겁니다. Y종 절연물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이제 온도를 고려했을 때 절연 능력이 어디까지 고려할 것이냐, 그 얘기가 되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추후에 이제 H종 절연 뭐 변압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변압기 보호 방식 쪽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좀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도 많고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